일배충이라는 단어가 모욕죄로 인정이 돼서 그걸로 이제 벌금형 선고가 된 사례가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사닷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법무법인 대범에서 이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강민성 변호사입니다. 주로 이제 형사사건, 그리고 도산사건, 그리고 부동산 관련 분쟁을 맡고 있고, 개업을 해서 이제 현재 이제 변호사 6년 차에 있고, 서울 삼성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변호사가 되신 계기가 조금 궁금한데요.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원래 대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법학에 조금 흥미가 있어서 법대에 원래 진학을 했고요. 고등학교 때 뭐 문과 쪽을 나와가지고 뭐 사회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법대에 진학하게 됐고, 이제 법대 다니고 1년 동안 그 군대 가기 전에 법학 공부를 어느 정도 초읽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군대 다녀와서 제가 이제 사법시험에 좀 뜻이 생겨가지고 이제 사법시험이랑 뭐 행정고시를 준비했다가, 사실은 좀 고시 쪽이랑은 취향이라든지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이제 로스쿨이 생기고 있는 시점이었고 네. 사법시험 쪽은 이제 합격 인원도 적고 하다 보니까 네. 낙방하고 나서 원래는 연기자가 꿈이었어서 제가 1년 동안은 보통 이제 광고 모델 생활을 하면서 연기자 생활을 했어요. 하시다가. 네, 근데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계약상 분쟁이 엄청 휘말리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가정적인 문제도 겹치고 제 역량 부족도 있었겠지만은 연예계 진출이 좀 어렵게 상황이 변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잘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을 해봤는데, 여지껏 그래도 많이 해왔던 게 법학이었고, 그리고 제가 있었었던 잠깐이라도 발 담았던 그런 연예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또 법률적인 전문가가 있었으면은 이제 더 좋은 세상이 오겠구나라고 해서 다시 이제 발을 돌려서, 그래서 이제 제가 중앙대 로스쿨을 나왔는데, 아무래도 중앙대가 연영과가 유명하던 학교다 보니까 이런 엔터테인먼트 방송 법률에 좀 특성화가 돼 있는 로스쿨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지원을 해서 입학을 해서 이제 변호사 시험을 치르고, 현재는 이제 변호사 6년 차가 됐습니다. 와,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주로 네. 다루시는 사건의 유형이나 분야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좀 방송계 쪽에서 법률적인 지원이라든지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쵸. 원래 엔터테인먼트 관련 이제 권리 침해 쪽 일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뭐 MCN 회사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하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부수되는 건들이 보통 이제 계약 건들, 부당 계약이라든지 위약금 소송,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명예훼손이라든지 권리 침해 이런 쪽 소송 많이 했었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그런 쪽은 이제 조금 하다가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는 이제 경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요새 보통 도산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소할 텐데, 이제 채무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채무 걱정을 법률적으로 이제 덜어드릴 수 있는 흔히 말하는 회생이라든지 파산. 이런 채무 조정 관련된 법률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가장 성공적으로 해결하셨던 사건은 무엇이고, 네. 혹시 그 과정에서 좀 기억에 남는 점들 좀 공유 가능하실까요? 우선은 제가 각각 잘했던 분야에서 최근에 수행했던 한 가지씩 사례가 떠오르는데, 네. 우선은 이제 명예훼손 권리 침해 사건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제 고소 대리를 많이 하다가 네. 이제 최근에는 사실 피고소인 대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어떤 상대방에게 기분을 상하게 한다든지 상대방의 어떤 인격권을 해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잘못이 됐지만, 네. 사실 지금 명예훼손 모욕과 관련된 그런 고소건들이 너무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피고소인 대리를 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방어를 해서 무혐의가 나온 사례가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컨대 사실은 단체 채팅방 같은 데서 요새 여러 명 있는 사이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조금 욕설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제 상대방을 자극을 해서 그 욕설을 이제 받으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캡처를 해서 고소를 해서 이제 뭐 합의금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했던 케이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피해자분도 억울한 상황이 있겠지만은 이거를 보니까 이제 변호사분이
같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을 되게 다양한 표현으로 단체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이제 한 명이 고소를 할 때 한 40명 정도를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제 표현의 맥락이라든지 이런 게 일배충이라는 단어가 모욕죄로 인정이 돼서 아. 그걸로 이제 벌금형 선고가 된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충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가 결국 벌레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이 충이라는 단어를 특정 부분에다가 이제 붙여서 쓰게 되는 인터넷 신조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에게 한남충이라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는 이제 그런 사례가 많아졌는데 한남충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표현적으로 볼 때는 이제 벌레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모욕이 되는데 한남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이거는 한국 남성을 이제 혐오하는 발언이다. 왜냐면 요새 한때 동덕여대 케이스도 그랬지만 이제 남녀 갈등이 조금 인터넷 상에서 되게 심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한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인터넷 그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이랑 모욕으로 고소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변론한 취지 자체는 이제 한남이라는 단어는 가치 중립적으로 한국 남자라는 말을 뜻하는 말이지 이게 물론 맥락을 살펴봐야겠지만은 항상 모든 맥락에서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단어는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무죄를 받아낸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변호사님 그거 외에 또 혹시 들려주실 만한 성공 사례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했었던 건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개인 회생이나 파산 뭐 아니면 사업자분들 회생 이런 사례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던 분이에요. 이제 원래 그 고깃집 장사를 운영하시다가 장사가 이제 코로나 시즌 때 한 차례 폐업을 맞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인들 돈을 빌리고 또 지인들이랑 계속 돈 관련된 거래를 오고 가다가 지인 한 분이 이분이 돈이 급하니까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이분의 명의를 대여해서 차량 담보 대출을 엄청 크게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차량은 이제 본인들이 타고 다니다가 네. 사실은 담보 잡힌 차량을 함부로 판매를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차량을 또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처리를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차량을 소유하게 됐고 차량의 담보대출을 지게 됐는데 심지어 그 차를 찾을 수도 없게 된 상황이에요. 왜냐면 누군가가 분명히 그걸 가져가서 네. 흔히 말하는 대포차라고 대포차, 합니다. 네. 예, 대포차로 타고 다니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빚이 막 억대가 되는데 나아가서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집에 소장이라든지 지급명령이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서류가 날라오면은 그냥 읽어보고 사실 법률적 의미를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지급명령이 이미 채권사로부터 몇억 원어치가 날라와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확정이 돼갖고 채권이 모두 다 압류가 된 거죠. 계좌 압류가 됐고. 왜냐면 이분은 사업장은 다 정리했으니까 재산은 없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던 상황에서 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렇게 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셨고 그 과정에서 뭐 사업자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분이 이제 친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가서 일을 하셔가지고 이제 최소한의 월 소득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을 만들어 오셔라 라고 해서 월 소득을 만들고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면서 이런 관련된 고소 자료를 포함해서 모두 소명을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총 빚이 2억이 넘으셨는데 개인회생을 통해서 한 10% 20% 정도 금액만 변제하는 걸로 이제 결과가 났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압류됐던 부분은 회생 인가 결정이 나오면 다 풀 수 있거든요. 네. 뭐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물론 이분도 채권자들한테 엄청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죠. 어쨌든 본인이 명의라든지 이런 거를 잘 관수했어야 됐는데 본의 아니게 가장 피해를 입은 건 채권자니까.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뭐 그 부분을 전부 다 책임지기에는 솔직히 일반 서민이 2억 3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갚아요? 이자가 계속 붙는데. 그렇죠. 그래서 갚을 수 있을 만큼 갚고. 근데 문제는 그 피고소인이 해외로 이제 도주를 해가지고 그걸 잡지는 못했어요. 예, 그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의뢰인이나 아니면은 뭐 그 의뢰인에 관련된 에피소드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회생이랑 파산 업무를 1년 동안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좋은 쪽으로도 남고 나쁜 쪽으로도 남는데 이제 좋은 네. 쪽으로 남는 분들은 정말 하시던 일이 만약에 잘 돼가지고 개시 결정을 받아서 열심히 변제 계획을 수행하는 도중에 뭐 예전에 뭐 있었던 이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이제 좋게 회복을 해가지고
쉽게 빨리빨리 이제 사회적으로 제기를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분들이 연락 많이 오시고, 나쁜 쪽으로는 좀 도박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분들은 사실 진짜 도와드리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버리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은행빚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네. 개인적으로도 큰 빚에 시달리고 계시고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해도 연락도 안 되고 뭐 진행 사항도 체크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좋지 않은 선택을 하신 분들도 몇 분 뵀는데, 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저는 좀 씁쓸하죠. 그럼 사람들이 이런 법적 분쟁을 겪지 않으려면은 좀 명심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요새 매체도 발달하고 변호사들을 막 연결해주는 어떤 프로그램도 발달이 많이 됐고 인공지능도 많이 발달이 돼서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일이 다 터져가지고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사실은. 왜냐면 사전에 네. 본인이 처한 어떤 상황과 특히 계약건에 있어서 네. 그것들을 미리미리 조금 변호사나 혹은 또 다른 법률 지식을 가진 분들한테 네. 검토를 좀 저는 사전에 맡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네. 계약서 같은 거를 써야 할 때 네. 미리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을 그쵸. 검토를 하고 미연에 방지를 한다는 그런 그쵸. 거라고 생각하면 아니면 될까요? 요새는 뭐 변호사분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워낙 많아졌으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회사에서 부동산 소송을 많이 하는데, 네.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재화수보다 이제 단가가 금액이 말도 안 크죠. 되게 높으니까 예컨대 뭐 공정증서라든지 이런 거를 잘못해서 가져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를 사전에 뭔지도 모르고 써가지고. 근데 그 공정증서의 가치가 현금으로 치면은 몇 억 이상이 되는 그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 찍어가지고 변호사분한테 가지고 와서 이걸 무효화 시켜달라라고 하면은 상당한 어떤 법적인 비용을 포함한 많은 절차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정말 그것에 들이는 돈과 내가 졌을 때 지게 되는 리스크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들여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 제가 네. 볼 때 변호사와의 어떤 계약을 논한다 이런 거가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부동산 계약, 특히 요즘 전세 사기 엄청 너무 많거든요. 많죠. 네. 그거를 심지어 그런 사기가 나날이 발전해요. 예전 같았으면은 뭐 그냥 뭐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없는지 뭐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이런 정도였는데, 신탁사랑도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물론 신탁사가 그런 사기행에 가담했다는 게 그건 아니라 아니고, 네. 담보신탁이라는 개념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그냥 중개인들도 설명을 할 때 네. 신탁이라는 말이 뭐 누군가가 볼 땐 부정적일 수 있는데 네. 긍정적인 표현이거든요. 사실 믿고 맡긴다는 뜻이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 세입자들이 이게 신탁된 부동산이면은 이거는 안전자산이구나 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법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우리 계약관계에 있어서 변호사분의 조언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네. 사실은 그 전세 사기도 굉장히 많은데 네.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물건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신탁이면은 저당보다 더 강한 힘이에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무조건 변호사님을 조금 뵙고 그런 네.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네. 그런 또 꿀팁을 전수를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로서 진짜 이거 정말 보람차다 이렇게 느끼시는 순간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변호사로서는 이제 성공을 했을 때 보람이 있긴 하죠. 네. 특히나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사건들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누군가에겐 전 재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건들, 그쵸. 그런 거를 해결했을 때 보람이 많이 있는데, 근데 요새는 사실은 제가 하는 업무가 뭐 다른 변호사분들처럼 막 엄청 큰 소송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채무 조정과 개인 회생 파산 아니면 뭐 법인 회생 파산 이런 업무를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분들이 되게 예민한 상황이고 많이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잘 정리가 돼가지고 뭐 연락이 오고 뭐 명절 때 뭐 갑자기 변호사님 때문에 그래도 제 인생이 뭐 한 숨통이 트이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뭘 막 보내시고 이러면은 그런 게 좀 은근 보람이 있죠. 네. 내가 정말 큰 일을 정말 대단한 소송을 한 건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누군가에게 있어서 좀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정도의 보람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한테는 대단한 소송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 이제 있죠. 변호사님께 그렇게 감사함을 네. 이제 표현했던 것 같고요.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런 나만의 철칙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뭐 생활 습관을 꼭 지켰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규칙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는데 근데 항상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은 항상 뭔가를 들고 다녔어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사실 로스쿨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잠자는 시간도 항상 불규칙적이었고 네. 뭐 어떻게 성실하게 뭔가를 하는 타입은 아니었는데 그치만은 무언가를 놓진 않았어요. 예. 놔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기회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제 기준엔 그래요. 근데 완벽하게 하는 사람 당연히 있죠. 완벽주의자들도 많고 되게 제가 속해 있는 직군에는 대부분 완벽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네. 저는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는 꼭 이 정도 레벨까지는 해야겠다. 이런 거를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내 옆에 뒀어요. 일이든 공부든 네, 그렇게 사람이든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제 최선인 것 같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완벽하고 싶었지만은 변호사님 혹시 또 추천해 주실 뭐 주변에 분이 계시면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삼성동 쪽에 또 개업하셔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법무법인 한원회, 네. 법무법인 한원의 네. 전중혁 변호사라고. 오, 네. 저는 그분처럼 잠을 안 자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살면서. 네. 그런가요? 네. 정말로 뭐 기록이 몇천 페이지라도 그걸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클라이언트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당연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자기 일처럼 하는 변호사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시청자들에게 저희 보시는 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터뷰였지만은 뭐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환영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